셋째 며느리의 증언. 1. 평범한 날의 그림자. 저는 올해 42살의 박선영이라고 해요. 평범한 은행원이었다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예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시어머니를 챙기러 서초구에 있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90살이 넘은 연세에도 정정하신 분이었거든요. 병원 갈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나타나니까요. 선영아, 고맙다. 너만 믿고 있어. 시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느새 정이 들었어요.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10시쯤이었나요? 그런데 집 앞에 차 2대가 서 있는 거예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 차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보통이면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주고받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요. 깨우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 보세요. 큰아주버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어요. 평소보다 늦게 주무시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어머니,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시어머니를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숨소리도 안 들리고요. 손을 대어보니 차갑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얼굴과 팔에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평소에 없던 상처들이었죠. 이불을 조금 젖혔더니 옆구리 부분도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뭘까, 이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까지도 혼자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셨거든요. 어머니. 소리를 지르니까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란 기색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미 확인했어요. 새벽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처들은 뭐예요? 이 멍들은요? 제가 물어보니까 둘째 아주버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자꾸 넘어지시고 그러셨잖아요. 아마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도 없으셨고 넘어지실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으셨어요. 며칠 전까지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또렷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 아주버님의 태도도 시어머니의 상처도 모든 게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자연사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걸까? 네. 두 아들의 주장.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가심이 확인된 후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고령이시긴 하지만 시신에 이상한 흔적들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 때문이었죠. 경찰관이 먼저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자꾸 벽에 머리를 박으시고 팔을 꼬집으시고 그러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돼서 계속 지켜봤는데 자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셨어요. 둘째 아주버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자해를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영아, 큰 놈하고 둘째 놈이 또 와서 나를 괴롭혔어. 자꾸 큰 소리 지르고 나를 밀치고 그래. 그때는 그냥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형제들끼리 어머니 모시는 일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이 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어떠셨나요? 정신 상태나 몸 상태는 괜찮으셨어요? 네,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치매도 없으시고요. 며칠 전까지도 저한테 전화로 또렷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자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평생 그런 행동을 해보신 적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셨어요. 제 대답을 들은 큰아주버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둘째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저의 증언을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경찰관이 시신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네요. 그것도 연속으로요. 이건 단순한 넘어짐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골절입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갈비뼈 골절이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런 골절은 보통 강한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 강하게 밀치거나 때렸을 때 말이죠. 경찰관의 말에 두 아주버님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치신 것 같습니다. 큰아주버님이 급하게 변명하셨습니다. 계단에서 언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제가 반박하니까 둘째 아주버님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선영희 씨는 매일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에서 떨어지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큰 사고가 있었다면 저한테 연락이 왔을 거거든요.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갈비뼈 골절의 정도가 심각했고 자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집안에 훨씬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두 아주버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시어머니를 해친 건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상황이 좀 이상해.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두 형들의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이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였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던 거예요. 3. 거대한 재산의 그림자.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1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전 증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장례 준비를 하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과 증여 문서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작년에 서초구 건물 2채를 자식들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총 가치가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분이 불균등했어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각각 20억 원씩, 저희 남편은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왜 막내가 더 많이 받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설명해줬어요. 막내분이 결혼 후에도 꾸준히 어머님을 모셨고 특히 며느리분이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니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정성을 보시고 더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해주는 거야? 큰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째 아주버님도 씁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형님들은 이 사실을 언제 알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어. 큰아주버님이 대답하셨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처음 아신 걸까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혹시 형님들이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를 해칠 리가 없어. 남편은 끝까지 형들을 믿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처들, 갈비뼈 골절, 그리고 이 거대한 재산 문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집 근처 상가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새벽에 두 아주버님의 차량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새벽 3시경에 두 분이 함께 어머님 댁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경에 나왔고요. 새벽 3시요? 그 시간에 왜 시댁에 가셨을까요? 평소 같으면 그런 시간에 어머니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경찰관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처 아파트 주민이 새벽에 고성이 들렸다고 신고도 했었어요. 남자 목소리로 큰 소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혹시 그때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건 수사를 통해 밝혀봐야겠습니다. 다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재산 문제가 알려지면서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졌거든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계시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눠주셨는지 모르겠어. 막내만 예뻐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 재산 문제와 시어머니의 죽음 사이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요. 4. 숨겨진 진실의 조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들을 자세히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건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선영아, 큰놈하고 둘째 놈이 또 와서 나를 누르고 갔다. 누르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자꾸 건물 이야기를 해. 왜 막내한테만 많이 줬냐고 다시 정리하라고 그래. 그때는 그냥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어머니께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한 거라고, 선영이 너희가 나를 제일 잘 모셔줬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지.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놈이 화를 내면서 나를 밀었어. 넘어질 뻔했다. 정말이요? 그럼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너만이라도 내 편이어서 다행이야.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거든요. 경찰관이 저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두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글쎄요. 사실 좀 서먹한 관계였어요. 큰아주버님은 사업하시느라 바쁘다고 잘 안 오셨고 둘째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주로 막내 아들 가족과 가까우셨겠네요. 네, 저희가 제일 자주 찾아뵀죠. 특히 저는 거의 매일 갔으니까요. 경찰관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재산 문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막내한테만 많이 줬냐고 형님들이 따져 묻기도 하시고요. 그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기억해냈습니다. 아, 맞다. 이틀 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큰놈하고 둘째 놈이 자꾸 와서 협박한다고, 만약 자기가 다치거나 죽으면 꼭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어요.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이 급하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시어머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밤에 누가 찾아올까봐 무섭다고 하시면서요.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무서워하고 계셨어. 형님들 때문에 말이야. 그래도 설마 형들이 어머니를 해칠 리는 없을 거야. 남편은 여전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거든요. 시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챕터 5. 드러나는 갈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죠.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들을 계속 떠올려 보라고 하더군요. 사건 일주일 전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큰놈하고 둘째 놈이 또 와서 나를 누르고 갔다. 누르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자꾸 건물 이야기를 해. 왜 막내한테만 많이 줬냐고 다시 정리하라고 그래. 그때는 그냥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어머니께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진짜 두려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한 거라고, 선영이 너희가 나를 제일 잘 모셔줬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했지.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큰놈이 화를 내면서 나를 밀었어. 넘어질 뻔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밀었다고요? 정말이요? 그럼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너만이라도 내 편이어서 다행이야.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는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싶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두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글쎄요. 사실 좀 서먹한 관계였어요. 큰아주버님은 사업하시느라 바쁘다고 잘 안 오셨고 둘째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주로 막내 아들 가족과 가까우셨겠네요. 네, 저희가 제일 자주 찾아뵀죠. 특히 저는 거의 매일 갔으니까요. 그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기억해냈습니다. 아, 맞다. 이틀 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관이 펜을 든 손을 멈췄죠. 어떤 말씀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큰놈하고 둘째 놈이 자꾸 와서 협박한다고, 만약 자기가 다치거나 죽으면 꼭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어요. 제 말을 들은 경찰관이 급하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증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시어머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밤에 누가 찾아올까봐 무섭다고 하시면서요. 점점 더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무서워하고 계셨어. 형님들 때문에 말이야. 그래도 설마 형들이 어머니를 해칠 리는 없을 거야. 남편은 여전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까웠거든요. 시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챕터 6.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 며칠 후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중요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몰래 녹음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두 아들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경찰서에 가서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막내한테만 그렇게 많이 줬어요? 큰아주버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더군요. 다시 정리해주세요. 우리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둘째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또렷했습니다. 안 돼. 선영이네가 나를 제일 잘 모셨어. 당연한 거야.
그럼 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하신다는 거네요? 무시가 아니라 공정한 거야. 효도한 만큼 받는 거지. 그 다음부터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어머니. 그 다음은 정적이었어요. 녹음이 거기서 끝났거든요.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를 보호하려고 하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두 아주버님은 그런 어머니한테 손을 댔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녹음 파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형님들이 정말로 어머니한테 손을 댔나 봐. 남편도 충격을 받았죠. 이게 정말이야? 경찰에서 들려준 거야. 어머니가 직접 녹음해 놓으신 거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들을 감쌀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밤마다 고성이 오가더라고요. 남자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부터 할머니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움츠러드시고 그러셨어요. 아파트 경비원도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새벽에 두 아들이 와서 어머니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도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말이에요.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도 나왔습니다. 갈비뼈 골절 패턴을 보면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여러 번에 걸쳐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번이요? 네, 한 번에 이런 골절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계속해서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도 아무한테도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여전히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해칠 리가 있나요? 아무리 재산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친어머니인데요. 하지만 증거는 점점 더 쌓여갔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발견된 혈흔, 부러진 가구들, 그리고 의학적으로 자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까지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7. 분노하는 형제들. 장례를 치른 후 삼형제가 다시 모였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남편을 따라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계시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큰아주버님이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너희만 편애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둘째 아주버님도 가세했죠. 우리가 뭐가 잘못이라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거야?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큰아주버님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어머니를 매일 모신 건 저예요. 형님들은 언제 한번 제대로 안부라도 물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희만 편애한 거잖아. 둘째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형제들의 분노가 더 폭발했어요. 너만 더 받았다는 게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가 그걸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아?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죽인 게 저희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형님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줘서 우리가 화가 났던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어. 큰아주버님의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걸요. 형님들이 어머니한테 화를 냈다고 해서 손을 댈 수 있나요? 우리가 언제 손을 댔다고 그래? 둘째 아주버님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몸에 있던 상처들은 뭐예요? 그건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시면서 생긴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주변 사람들 증언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야, 그만해.
왜 그만해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우리 형들이잖아. 남편조차 아직도 형들을 감싸려고 하는 게 답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큰 다툼을 했습니다. 당신 형들이 어머니를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그럼 녹음 파일은 뭐예요? 어머니 비명 소리까지 들렸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챕터 8. 법의 심판. 결국 검찰은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두 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온 동네가 시끄러웠죠. 서초구에서 90살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들이 구속됐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족이 무너져버린 현실이 슬프기도 했어요.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댓글들이 달렸어요. 어떻게 친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다니. 며느리가 진짜 용감하네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하지만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차피 더 많은 재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증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검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꾸 와서 재산 문제로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만약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증언을 들은 두 아주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부인했죠. 어머니와 대화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신 걸 부축해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증들이 너무 많았어요. 녹음 파일, 주변 증언, 의학적 소견까지 모든 게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나오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두 아주버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유죄가 확정되면서 상속권도 박탈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됐죠.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남편은 그 후로 많이 우울해했습니다. 내가 형들을 감옥에 보낸 것 같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남편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받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만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챕터 9. 남겨진 것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새 집을 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큰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면회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네요. 남편은 요즘 시어머니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냅니다. 생전에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아요. 여보,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까요? 남편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있으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가족의 평화를 깨트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전화가 떠오르면 확신이 섭니다. 선영아, 너만이라도 내 편이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했던 거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을 자주 사다 드립니다. 노란 장미였어요. 영정 앞에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어머니, 전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 소중히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가끔 꿈에서 시어머니를 만납니다.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저한테 미소를 지어주시죠. 고생했다, 선영아. 꿈에서 들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도 말이죠.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아마 시어머니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앞으로도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